모두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 지금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요. 신청은 저희가 지금 한 80여 분 이상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참가자분께서는 한 35명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교수님 들어오셨나요? 예, 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럼 잠시 후 3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네, 교수님. 우리 들어오신 대학생 여러분들은 학번 꼭 학번을 넣어 주셔야 저희가 또 그 학생분들 마이레이지 이런 데 반영이 되어지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고등학교인지 옆에다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시 58분인데요. 3시 딱 시작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뒤에 배경이 너무 멋지신데요? 더 멋있는 게 있는데 네. 뒤에 오늘 너무 그냥 좀 멋있으십니다. 오늘 좀 소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아,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저한테 있죠. 네. 호스트 권한을 그냥 그쪽에서 하세요. 아니요. 교수님께서 호스트 권한 다 지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 교수님께서 그쪽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저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강문승 선생님 혹시 들어와 계세요? 들어오신 는 오늘 전체적인 진행을 맡은 경상국지 S에 관련된 인식을 좀 향상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런 교육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번 유엔 한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유엔의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죠? 바로 BTS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BTS가 오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어떤 분을 모셔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잘 들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전문가분을 오늘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님이신 박재영 교수님이신데, 사실 현재 한국 유엔협회의 부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유엔 학생협회 한국연맹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의 자문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와 유엔 관련 저서도 10권이 넘게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박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SDGs의 기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우리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역 시민 여러분께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재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리지는 않아도 여러분 자리에서라도 크게 박수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께 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금 소개받은 박재영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뭐 유엔 쪽 일을 20, 30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이 SDG를 만든 게 사실 유엔이거든요. 2015년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2015년 이전부터도 유엔이 이제 주력
어떤 그 의제의 하나로서 계속 추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연구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SDG가 왜 중요하고 어떤 것인지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게 저한테 주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진도를 때때로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좀 커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자세히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전체적인 얼개, 그죠?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포괄적으로 깊이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PPT 화면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이 화면을. 이게 이제 17개예요. 그래서 목표 1서부터 17개가 이렇게 돼서 이제 되게 상징적인 그 SDG의 심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의할 차례를 좀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피상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혹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아는 것은 큰 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목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과 의의를 보고 왜 이게 등장하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해하려면 사전에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개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논의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이 요소들이 되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또 변화리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그랬지만 이제 많은 곳에서는 주축이라는 말을 써요. 기둥.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 왔지만 이걸 실천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그 새천년 개발 목표거든요. 이게 이제 8개로 구성되어 있던 거죠. 근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17개 목표로 해서 2015년에 채택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SDG라는 것은 MDG로부터 얻은 우리의 경험, 여기서부터 얻은 교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이 둘을 좀 보고 그 다음에 MDG와 SDG를 비교를 하면서 SDG의 특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SDG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또 이런 문제점이 뭘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국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 가지고서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잠깐만 할 거야. 아주 핵심적인 얘기만. 그 다음에 이제 이 SDG에 있어서의 기업의 노력. 여러분들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그 다음에 시민사회, 기타 이해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의 전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어쩌면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정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대열에 끼어들 수뿐이 없는 행위자고 이 비정부적 행위자, 국가가 아닌
비국가적 행위자 중에서는 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SDG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소개해 주신 연구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은 다른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의의가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SDG, SDG 여기저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그죠? 피부에 좀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 부분을 놓았는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차원의 다양한 이슈들, 전지구적 차원의 다양한 이슈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글로벌 이슈겠죠, 그죠? 이슈에 대해서 인식의 공통성을 어떤 제고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여기는 정부나 기업이나 NGO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들의 책임이 뭐고 역할이 뭔지를 정의하고 권고하는 글로벌 행동 계획이란 말이에요. 액션 플랜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뭐다 이런 얘기들이 쭉 많이 있었지만은 이 MDG도 그렇지만 SDG에 와서는 이게 행동으로 취해야 된다는 구체화하는 이런 의미를 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류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지속 가능한,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개념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의심을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의미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도 뭐냐면은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해하려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히 들어가야 돼요. 기초 개념서부터. 그 다음에 개발 발전. 여러분들 저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발전 이 두 용어를 섞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오래전서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말을 더 선호를 해왔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용어를 써도 좋지만은 이 두 용어가 혼용돼서 쓰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달려 있어요. 뭐 발전을 쓰든 그 개발을 쓰든 간에.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거 써놓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속가능 발전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발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죠? 근데 또 역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뭐냐 국제 개발협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국제발전협력이라고 안 쓰거든요. 우리 코이카라든지 이런 기구에서 한국이 대외적인 어떤 무상 원조를 제공하는 코이카 같은 데서도 그렇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일관성이 없다. 어떤 때는 발전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개발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 그러면 개발이나 발전은 뭐냐? 그거는 뭔가 이 자기 스스로 성장하거나 이제 그로라는 건 이게 자라는 거죠, 그죠? 우리 마치 식물이 쑥쑥쑥 키가 크듯이. 그 다음에 혹은 무엇인가를 잘하게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크게 하는 것도 되지만은 남으로 하여금,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잘하게 하거나, 좀 더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좀 더 진전되게 만드는 것이다. 뭐, 여러분들, 그냥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은, 이 개발이나 발전의 의미를 조금 더 되새겨봐야겠다. 이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외고 있어야 돼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1987년에 그 세계 환경개발위원회라는 데에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 개념이 되게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정의로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고 있어야 돼. 영어로라도 외는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 환경 같은 거는 미래 세대가 쓸 것을 우리가 땡겨서 쓰고 있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을 우리 현 세대의 필요에 따라서 막 쓰고 고갈시키면은 미래 세대는 뭐예요? 쓸 자연이 없단 말이에요. 자원이 없고, 그죠? 그래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그런 자원이라든가, 그죠? 되게 안락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 세대가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미래 세대의 충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대를 가로질러서 이후의 세대를 생각한 어떤 개발 같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의 등장 배경은 이렇게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11개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 하나하나 얘기하면 힘들고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은 가장 머릿속에 둬야 될 것은 1960년대예요. 이 환경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1960년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이때가 선진국들이 가장 고도 성장을 한 시기예요. 1960년대가.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런데 이때 그 고도 성장을 하면서 뭐예요? 엄청난 부산물로서 자연 파괴가 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1960년대 중반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선구자, 환경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죠?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거든요. 이 사람의 책 이름이 뭐예요? 침묵의 봄이에요. 침묵의 봄. 여러분들 침묵의 봄은 무슨 말이에요? 봄인데 조용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서양의 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봄의 상징이 뭐예요? 종달새란 말이에요. 스카일락 해서 종달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DDT 같은 걸 대량 생산해 갖고 농약으로 막 뿌리니까 완전히 뭐 유익한 어떤 곤충 같은 것들도 다 죽고 이러다 보니까 뭐야 종달새가 죽어 봄에 새 울음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DDT가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인간에게 어떻게 위협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강의가 시간 여유가 조금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 하딘이라는 사람이 공유지의 비극. 이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왜 주인 없는 공유 자산. 여러분들 공유 자산이라는 말 쓰잖아요. 공유 자산. 그래서 이 커먼스라고 하면 공유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주인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바다라든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목초지의 주인이 없었을 때 이 개개의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은 한 마리라도 더 키우려고 그냥 그 목초지에다가 자기 양을 그냥 자꾸만 집어넣고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목초지에 목초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개인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주인 없는 땅은 이런 비극에 갈 수뿐이 없다. 이제 이런 논리를 해서 왜 환경은 파괴될 수뿐이 없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한 마리를 투입하면 그만큼 이득이 나오지만은 나중에 그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면 목초지에 풀이 없으면은 그로 인해서 얻는
그 악영향은 뭐예요? n분의 1이 나한테 온다고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한테 그 비극이 쏟아지면은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유주의 비극 논리를 한 이 하딩 같은 사람은 환경 분야에서는 뭐 전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로마 클럽이라는 것은 지식인의 클럽인데 이들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썼죠. 이게 사실은 제일 그 파란만장을 일으킨 거예요. 성장의 한계.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많은 학자들은 성장은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졌어요. 성장론자들이. 그런데 이제 로마 클럽과 같은 지식인 클럽이 이제 이게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론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열려요, 여러분들. 이 전 세계적인 회의예요. 1972년에. 이때 이게 냉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 관한 대규모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얼마나 그 파괴되고 있는지, 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렸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좀 해주면은, 스웨덴의 여러분들 이 스칸디나비안 국가를 가다 보면은 뭐 핀란드도 그렇고 이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요 호수가 몇만 개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호수에 그 기형 물고기가 나오고 호수가 다 이제 뭐예요?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유럽 국가들에서 내뿜은 아황산 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어,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가가지고 산성비가 돼가지고 그 호수들에 떨어져 기형 물고기가 나오고 물고기가 죽고 말이죠. 이래서 이제 뭐냐면은 국경을 초월한 어떤 대기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국제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오염이 돼서 물고기가 죽으면 그건 전적으로 뭐 그 국가 탓이지만은 이제 뭐예요? 환경 파괴 발원지하고 피해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슈마허라는 사람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어요. 논문을 썼어요. 이 글도 되게 파란만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결국 적정 기술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지금 고도 기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핸드폰 같은 거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막 팔면은 1년 있다가 또 새거가 나오면 또 사게 만들고 그러죠. 이 대량 생산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 자연 고갈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지 않는 적정 기술을 사용한 그 적당한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너무 고도의 기술로 대량 생산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종을 아주 커다란 그 경종을 좀 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아요. 현실주의적 관점, 그다음에 자유주의적 관점, 하나는 막시즘적인 견해인데 막시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이 대량 생산을 할 수뿐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바꿔지지 않고서는 환경 보호가 일어날 수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관점은 뭐냐면은 자본주의 차자 내에서의 어떤 그 환경 보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의 체제는 절대 원하는 체제가 아니지만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 다른 관점들은 이 사회 이저 커뮤니즘의 어떤 마크시즘의 이외의 관점은 이 체제를 유지한 채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 것인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대량 생산, 그죠? 이걸로 해서 뭐 저도 지금 현재도 뭐 방 안에 말이죠. 핸드폰 안 쓰는 게 너댓 개가 되고 이게 뭐예요? 엄청난 자원을 고갈시키는 일이거든요. 환경을 또 파괴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가 1987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UNEP라고 하는 유엔 환경계획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나이로비에 있는 국제기구거든요. 이 국제기구가 이제 이 환경보호와 개발을 경제 개발을 양립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개념을 만드는 어떤 도움을 줬죠. 이제 UNEP라는 국제기구가 세계환경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내라 그랬더니 이런 보고서를 낸 거죠.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발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그 아까 하루 전에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게 모든 국가가 따라야 될 하나의 원칙으로서 채택이 돼 버려요. 공식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수용하는 그런 게 돼 버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000년에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가 열려서 MDG라고 하는 걸 출발시키죠. 이건 액션 플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2015년 9월에는 SDG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 SDG가 채택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속 가능한 개발을 그 행동화시키는 것은 MDG로 출발을 했는데 그 SDG는 뭐예요? 그 대체제죠. 그 이후에 왜냐면 MDG는 2000년서부터 2015년 사이의 목표였고 지금 이제 SDG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SDG가 MDG에 의해서 많이 변했죠. 많이 확장되고 포괄적이 돼버리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본 개념에서 뭐냐면 경제개발이라는 거, 사회개발이라는 거, 인간개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사실. 경제개발은 뭐 그냥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경제개발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어떤 물질적인 복지가 향상되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경제 성장? 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편의상 경제개발은 뭐예요? 경제 성장 정도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사회개발은 뭐냐? 이 사회적으로 발전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발전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빈부 격차가 줄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경제 개발의 결과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배분되고 빈곤이 대치되고 사회적 포용, 사회 통합, 고용, 교육 기회, 평등, 성평등, 보건과 위생, 안정적인 주거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개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개발 지속 가능 개발 중에서 경제 개발은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지만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하나로서 사회 개발을 얘기를 하면요.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가 도농의 차이 그죠?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은 경제도 발전해야 되지만 사회 개발 여기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평등이에요, 여러분들. 평등. 사회 통합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경제는 발전했지만 국가는 잘 살지만 개인은 못 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개발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회 개발에서 가장 일차적인 목표를 두는 게 어떤 평등, 공정한 배분이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은 사회에 뭐예요? 빈부 차이가 심해지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려면 갈등이 뭐예요? 뭐 데모나 기타 뭐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와서 지속 가능 개발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경제 개발은 개발의 대상이 경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 개발은 뭐예요? 사회를 개발시키자는데 인간이 빠진 거예요. 인간이. 그죠? 인간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 개발이나 사회 개발 이런 걸 다 뭐 무슨 개발해도 결국은 인간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eople centered 컨셉이라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 그 개발의 어떤 가장 그 목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 개발이 돼서 국가가 뭐 GNP가 3천 불이 되고 3만 불이 되고 뭐 이래도
그로 인해서 인간이 안락한 자연 환경 속에서 너 나름대로의 어떤 물질적 복지를 누려가면서 살 수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포용적 경제개발, 포용적 사회개발. 이건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앞에 포용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이 포용적이라고 붙는 거는 이 영어로 말하면 여기 써 있죠. inclusive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어떤 사람은 포괄적이라는 말을 또 써요. 다 포함하는 포용적, 포괄적 뭐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바꿔서도 좋은데 이 포용적이라는 것은 뭐야? 누구도 낙오자가 없게 하자는 거예요. 낙오자가 없게. 여러분들이 SDG에서 강조하는 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게 캐치프레이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용적 사회개발, 포용적 경제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SDG에 와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MDG까지만 하더라도 포용적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건 뭐냐면 특히나 모두를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데 특히나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꼭 챙겨라 이 얘기란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환경과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될 문제가 보존과 보존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보존하면은 그 온전하게 보존하는데 이 보존할 적의 전이 이런 전자예요, 여러분들. 전체라는 얘기죠, 전체라는 거. 그래서 보존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프리저브라는 건데 이거는 그 절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보존하는 거죠. 그죠?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건드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존은 뭐냐면은 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좀 더 오래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 차이를 잘 아셔야 되고 환경론자도 이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보존주의자와 보전주의자와 보존주의자. 보존주의자는 환경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입장이고 보존주의자는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론자도 이런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은 사실 보존주의자에 가까운 거죠. 보존주의자.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 요소, 개발의 어떤 그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필러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이 기둥, 대들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필라, 주축, 기둥. 그래서 요 얘기를 잘 들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뒷부분에 많은 부분을 시간 관계상 놓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처음에 여러분들 그 환경 보호를 하게 되면은 경제 개발이 안 되고 경제 개발을 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날마다 싸웠단 말이에요. 환경론자랑 그죠? 개발론자하고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적대적인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1987년에 그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이라는 게 같이 가야 되는 병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개념으로 만든 게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개발이 이제 축과가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제가 성장했어, 환경보호도 되지만은 이 사회 개발이 안 되면 뭐예요? 소수파에 대해서 뭐 되게 그 사회적인 어떤 차별을 가한다든가 소득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진다든가 남녀 차별이 되게 심하다든가 이런 어떤 사회 개발이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되게 불만 세력이 생기면서 사회가 안정을 못 가져요. 통합이 안 되고 사회가 분열되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려면은 경제도 성장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지만은 이 사회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 개발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화적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특히나 뭐냐면 유네스코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유네스코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잖아요, 그죠? 문화기구죠. 교육, 과학, 문화기구. 그래서 문화에 관심을 두죠. 유네스코는. 유네스코는 뭐냐면은 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죠. 이거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은 이거는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제 이해 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름을 나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으로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국제 이해 교육의 모토가. 그래서 이 문화적 다양성,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동남아의 여성들이 이쪽에 결혼해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또 국경을 넘어서 어떤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차별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은 전쟁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배타적,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보다는 배타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는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아직 수용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야무야 많은 학자나 실천가들이 문화적 다양성이 네 번째 후보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제 SDG, 우리가 살펴볼 SDG에 와서 이제, 된 건데, 포용적 경제개발, 포용적 사회개발, 환경보호, 평화와 안정이 들어간 거예요. 평화와 안정. 아주 새로운 거는 SDG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평화와 안정이라는 거. 근데 이걸 그냥 우리는 그냥 피스 하나만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평화라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 사이 전쟁이나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뭐 난민이 발생하고 그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국내적으로 평화와 안정, 또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 있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뭐야 멈춰버리죠. 그래서 이 우리가 SDG에 와서는 아주 새로운 걸로서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다시 들어갔다. 아니 다시가 아니라 새롭게 들어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 새천년 개발 목표는 2000년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채택이 됐어요. 근데 목표가 8개고 그다음에 세부 목표가 21개고 이행 지표가 6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따가 SDG에도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지금 MDG나 SDG에서 상위가 뭐예요?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이게 고울이라고 그래요. 고울. 그다음에 그 밑에가 한 목표 안에 세부 목표가 들어가요. 세부 목표. 세부 목표. 이게 바로 말하는 타겟이라는 거예요. 타겟 영어로. 그다음에 이 세부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진전이 되고 있는지 뭐 역주행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목표 중에서 어떤 거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런 걸 알려면 뭐예요? 메저업을 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행 상황을 점검하려면은 우리가 이 세부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이행 지표라고도 해요. 이행 지표. 그냥 지표. 이게 뭐냐면 인디케이터란 말이에요. 인디케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DG나 SDG 했을 적에 눈여겨볼 게 이 부분인 거예요. 목표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세부 목표가 복수로 있고 또 한 세부 목표에 복수의 이행 지표가 있어요. 왜? 이행 지표는 뭐예요? 인디케이터니까 우리가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 또 세부 목표의 진전 여부를 측정하려면 뭔가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행 지표를 만든다는 게 이게 그냥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유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지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래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행 지표는 이렇게 이제
유엔에서 강요하지 않고 너희 국가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도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양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8개 목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MDG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한테 빠뜨리지 말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목표 1. 이거는 뭐냐, 절대 빈곤과 기하 퇴치예요. 그래서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절대 빈곤자는 일일 소득이 1달러 미만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UNDP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UNDP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나 세계은행이거나 IMF 같은 데서는 이제 하루에 2달러 이상, 2달러 미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달러 뭐 그러면 뭐 2, 3천 원 될 텐데 이거는 뭐야? 먹는 것서부터 일체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절대 빈곤이죠. 그죠? 국제적으로 용인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빈곤과 기하 퇴치 같은 것들이 왜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제일 먼저 두지 않겠어요? 그죠? 이 절대 빈곤과 기하 퇴치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앞으로 글로벌 이슈 같은 걸 대할 적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이슈의 대부분이죠. 인권 문제, 환경 문제, 기타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빈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빈곤이. 아니 당장 기아 밥을 못 먹고 그죠?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 환경을 고려하며 언제 남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죠?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절대 빈곤과 기하퇴치 이거는 뭐예요? SDG에서도 첫 번째 목표로 와요. 그러나 약간 좀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는 나중에 한번 MDG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천년 개발 목표가 어떤 그 평가를 하면은 우리 평가락으로 하면 성과와 한계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성과와 한계. 성과도 되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절대 빈곤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것도 있고 분야별로 이제 8개 목표마다 많이 다른데 여기에서 이제 평가 중에서 사회 개발에 너무 치중했다. 여러분들 8개 목표를 보세요. 거의 다 사회 개발이에요. 사회 개발. 8개 보면은 보편적 초등교육을 실현한다. 양성평등을 한다. 유아 사망률을 줄인다. 모성보건을 증진한다. 에이즈 등 질병을 퇴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그래서 식수, 안전한 식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저거예요. 사회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개발에 치중해서 경제개발이나 환경보호, 사회개발이나 세 개 측면을 균형 있게 통합한 걸 못했다는 거죠. 제일 그 저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SDG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제 우리가 지금 정말 보고 싶은 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leave no one behind라는 거. 아예 이걸 이렇게 약어로도 써요. 이렇게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라는 포용성이 원칙 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SDG가 갖고 있는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포용성. 아까 그래서 포괄적 경제개발, 포괄적 사회개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원칙 하에 그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함께 간다라는 의미에. 그래서 아까 그 MDG랑은 다르게 SDG의 목표는 뭐예요? 17개예요. 8개에서 17개가 됐죠. 그죠? 그다음에 세부 목표 타겟이 169개. 그다음에 그 세부 목표별 그 지표가 232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목표하고 세부 목표는 일찍 결정이 됐는데 그 많은 논란이 있다면 인디케이터가 그래서 인디케이터는 뭐예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나 채택이 돼요. 논란이 되게 많은 거죠. 인디케이터를 뭘로 할 건가? 인디케이터를
이게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느 국가의 특수한 것만 하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뭐예요?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표여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의 세부 목표가 지표를 하나 내지 세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표가.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MDG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가 기한이었어요. 목표 연도가 2015년이었죠. 근데 이 SDG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예요. 15년을 이제 기간으로 하는 것 면에서는 똑같죠. 근데 지금 되게 우울해요, 여러분들. 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면서 뭐 이 목표를 지금 거들 뭐예요? 이 관리하고 뭐 추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국가들이. 그래서 벌써부터 2030년까지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되게 그 2015년 이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 코로나 같은 어떤 세계적인 질병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되게 15년이면 족하다고 봤는데 지금 이제 2020년, 뭐 21년 막 이 코비드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지금. 이 처음에 목표했던 것들을 추구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 그 밑에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행 지표가 이제 232개가 있는데 다 제시를 했어요, 유엔이. 그런데 국가의 실정과 데이터 수집 역량을 고려해서 국가 지표를 만들도록끔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SDG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뭐예요? 통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통계학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통계를 다루는 전문적인 기관이 있어야 되죠. 개도국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여기서 데이터 수집 역량, 여기 수집뿐만 아니라 뭐겠어요, 이제 수집해서 분석하는 역량.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요, 이 SDG와 관련해서 그 개도국에게 이런 그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보내거나 그쪽 사람들의 어떤 역량 강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걸 해놓지 않으면요, 이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또 데이터 수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구조사 같은 거 하는 것도 센서스 같은 거 하는 거 봐도 알겠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것은 유엔이 그 각 그 세부 목표마다 딱 저기 인디케이터들을 다 정해줬지만 그것 자체가 모든 국가의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문화, 역사, 뭐 정치, 사회 이런 차이 때문에 자국의 실정도 고려하고 데이터 수집 분석 능력에 따라서 이제 국가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자, 그래서 17개 목표를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17개 목표도 한번 쭉 이제 시간을 내셔서 한번 하나하나 좀 읽어보세요.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얻는데 너무 고생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여기 제일 큰 목표가 뭡니까? 빈곤 퇴치예요. 빈곤 퇴치.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하나 빈곤의 얘기를 해볼게. 퍼버티라는 거. 여러분들 퍼버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대학생들한테도 물어봐요. 그 빈곤이라는 게 뭐냐? 그래 놓으면은 대충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 제가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 본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그 질문은 못 던지지만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빈곤이라는 게 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빈곤이라고 했었을 때 소득 빈곤을 얘기해요. 내 수입이 없는 거, 그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소득 빈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컴 퍼버티라고 그래요, 그걸.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인간 개발이라는 말을 썼죠. 인간 개발, 인간 빈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에서 익숙해져야 돼. 인간 빈곤. 인간 빈곤은 소득도 없고 소득은 많아도 뭐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염된 뭐 식수를 먹어야 되고 막 이것도 뭐예요? 인간 그 자체에 보면 되게 빈곤으로 보는 거예요. 퍼버티 부족한 거죠, 그죠? 어떤 내가 그 소득 빈곤을 벗어나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어떤 인종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죠? 종교적인 어떤 탄압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인간 빈곤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빈곤. 우리가 빈곤했을 때 보통 소득 빈곤을 얘기를 하는데 실상 인간 빈곤 이건 뭐 소득이 적고 근데 정말 그 빈곤을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이것 자체도 뭐예요? 인간 빈곤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 그 다음에 뭐예요? 기아 종식이잖아요, 그죠? 기아라는 건 여러분 뭐 굶어 죽는 거잖아요, 굶어서,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재미나죠? 그 MDG에서는 절대 빈곤과 기아 종식을 목표 원에다 같이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17개 목표는 17개 중에서 뭐 처음에는요, 목표로 집어넣을 게 뭐 100여 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뭘 집어넣을까? 근데 세상에 MDG에서는 절대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이라는 걸 목표 하나에다 놓았는데 왜 이거를 둘로 나눠놨을까요? 후보자가 17개 들어갈 후보자가 많았을 텐데 지금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뭐 햇볕이 이 서양으로 들어와서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도 좀 조금 나아졌네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은 이제 MDG를 만들 때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빈곤이 퇴치되면 기아도 종식된다고 본 거예요. 기아가 종식되면 빈곤이 퇴치되고 그래서 이 둘은 그냥 상관관계가 있이 같이 가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이 SDG를 만들 때 많은 전문가들은 뭐냐면은 빈곤 퇴치랑 기아 종식이랑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추구해야 될 별도의 목표로 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그다음에 양질의 교육 그죠? 그다음에 성평등 그다음에 깨끗한 물과 위생 그다음에 보면은 적정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고 깨끗한 클린 에너지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고용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디센트 하면 이제 품이 있는 거잖아요. 디센트 워크라는 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양질의 일자리, 품이 있는 일자리죠, 그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이거는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이런 거고. 그다음에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의 완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다음에가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거, 해양 생태계 보존하는 거, 육상 생태계 보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평화와 정의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그죠? 새로 들어간 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17개 목표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16개인 거예요. 왜? 목표 17개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이 수단도 추구해야 될 목표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 이건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협력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우리 SDG에서는 역시 이 SDG를 추구하는데 정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는 다 인정해요. 그러나 여기다 플러스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가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배우실지 모르지만은 정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공적 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섹터잖아요. 제일 섹터. 그다음에 기업이 뭐예요? 사적 부문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민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간 부문. 혹은 기업 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부문. 시민사회 부문. 그래서 우리가 그 NGO를 뭐라고 그래요? 그럼 제3섹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나 국제기구 이런 것들은 제1섹터, 공공부문, 제2섹터는 뭐예요? 기업, 제3섹터가 시민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세 섹터가 골고루 파트너십을 통해서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목표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MDG도 보세요, 여러분들. MDG도 8개 중에서 마지막 걸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그죠? 여기도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수단으로서의 목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17개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 못 드리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건 다 읽어보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 숨겨져 있는 코드들, 총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DG를 이렇게 17개를 한번 쪼개보면은 포용적 경제개발에 속하는 게 목표 1, 2, 8, 9, 포용적 사회개발에 속하는 게 목표 3, 4, 5, 10, 그 다음에 환경보호 부분에 생각하는 게 6, 7, 11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안정 부분 이렇게 하고 이행수당 부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아까 세 개의 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포용적 경제개발, 환경보호, 포용적 사회개발, 그리고 SDG에서 처음 들어온 평화안정 부분에서 이 목표들이 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환경보호 쪽이 그래도 목표가 제일 많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죠? 환경보호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목표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환경보호 쪽에 목표를 더 많이 두자고 계산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환경보호 쪽에 목표가 더 확실히 많이 주어졌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부 목표별 이행 지표 분류,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지표잖아요. 진행 여부, 진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 얘기인데, 지표 1, 2, 3 뭐 이런 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1은 뭐냐면은 개념적으로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법론과 표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표가 관련된 모든 지역의 국가와 인구의 최소 50%에 된 데이터가 국가의 정기죠. 이 얘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냥 모든 국가들이 이쪽 지표는 이미 다 갖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부 목표별로 지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가 어떻게 조금 더 이 부분이 진전이 됐고 안 됐고 목표 7은 이 국가가 덜 진전됐고 이런 걸 하려면은 사실 이 계층 1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 통계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그 지표가
공통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주어져 있었을 적에 그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고 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냐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밑에 거 세 번째 봅시다. 지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법론이나 표준은 아직 없으나 방법론이나 표준이 개발 또는 테스트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이 지표를 계량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되게 오리무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일 국제적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국가 간 어떤 비교 또 같은 국가 내에서의 목표별 비교 뭐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모든 국가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바로 이 지표인데 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제일 큰 문제고 아직도 계속 고민하는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행지 제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지표 얘기를 하고 뭐 세부 목표, 세부 목표를 측정하는 지표 얘기를 해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개 중에서 5번째가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예요.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 여성은 여러분들 영어로는 뭐예요? 여기 women. 그다음에 여아는 뭐예요? girl. 여러분들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같은 데서는 여성과 여아를 구별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 저기 뭐랄까 팝하거나 이런 번역하는 시스템에다가 girl이라고 하는 걸 올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겠어요? 소녀라고 나와요. 그죠? 소녀. 그죠? girl 하면은 소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유엔에서 여성과 여아라고 불러요. 여아.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1살에서 이제 14살까지를 여아 Recording in progress.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인파워한다. 그러니까 세력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역량 강화는 다시 얘기하면 세력화. 우리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세력화. 세부 목표 5.1 이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5인데 이 얘기는 5이라는 건 뭐예요? 세부 목표가 하나 있고 세부 목표가 또 5.2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고. 근데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2개만 했거든요. 세부 목표 5.1이 뭐냐면은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하자는 거예요. 차별을 종식하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표에서 5.1.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세부 목표 5.1에 대해서 첫 번째 인디케이터라는 얘기예요. 지표. 그러면 요는 하나뿐이 없어요. 이 목표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차별 종식하자는 것은 지표를 딱 하나뿐이 안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세부 목표별로 하나하나의 3개의 지표들을 갖는다. 이 경우는 딱 하나를 갖고 있는데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한다 했는데 이 인디케이터를 보세요. 성별에 근거한 평등과 비차별을 촉진하고 평등을 촉진하고 비차별을 촉진하고 시행하며 모니터링하기 위해 감시하기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이게 측정 그거란 말이에요. 법적 어떤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것이 측정의 이제 기준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부 목표가 올 다섯 번째 거에 두 번째 건 뭐냐면은 인신매매와 성적 혹은 다른 형태의 착취를 비롯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여성과 여아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자는 거예요. 여성과 여아에 주어지는 모든 폭력인데 이것을 근절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5.2.1 이렇게 되면 5-2의 첫 번째 인디케이터라는 거고 5-2의 2는 뭐예요? 5-2라는 세부 목표의 두 번째 인디케이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여아와 여성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건가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디케이터 지표는 지난 12개월 동안에 기간은 딱 그렇게 지난 12개월 동안에 현재 또는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현재 계속 자기가 가까이지는 파트너는 뭐예요? 애인이나 뭐 이렇게 했죠. 그죠? 현재 또는 헤어진, 지금 혹은 뭐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15세 이상 여성 및 여아의 폭력의 형태 및 연령별 비율을 하자는 거죠. 이건 되게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 12개월 동안에 친밀한 파트너가 아닌 사람에게 위에 거는 뭐냐면은 친밀한 파트너로 한테 당한 케이스고 밑에는 친밀한 파트너가 아닌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15세 이상 여성 및 소녀 이거 제가 잘못했네. 여아라고 바꿔야 돼요. 여아의 연령 및 발생 장소별 비율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목표를 잔뜩 정해놓고 뭐 지표도 만들어 놨는데 지표 가지고 뭐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가 분석을 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미진한 목표 달성이 있는 목표가 뭔지 그쪽을 또 집중적으로 또 그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가별 이행 상황을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근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SDG 이행과 모니터링은 자발적 국가 보고서에 기반을 두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요. MDG가 그랬거든요. 자발적 보고서. 그러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발적 보고서는. 그래서 이걸 좀 강제성을 갖게 하자 이래서 초반에는 그 강제적 국가 보고서를 생각을 했댔는데 끝내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자발적 국가 보고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고 내도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래서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들은 이거를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진전이 없고 오히려 역행도 하는데 국제적으로 뭐예요? 그 국가가 되게 망신을 사는 그런 일도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강제성이 있는 국가 보고서 제출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HLPF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고위급 정치 포럼이에요. 고위급 정치 포럼. 이거는 매년 유엔 회원국의 어떤 장관급들이 모여가지고 이 각국이 보내온 자발적 보고서를 이제 점검하는 거죠.
검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보면은 SDG 정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SDG 정상회의는 각 국가의 뭐 국가 원수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각제 같은 데는 뭐예요? 수상이라든지 뭐 이제 국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상급 국가 수반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4년마다 모여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보고서를 분석해서 이행 사항을 점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비록 자발적인 보고서 시스템이 됐지만 그런 면에서 MDG하고 SDG랑 같지만은 이렇게 이제 고위급 정치 포럼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이런 거라든지 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러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은 SDG가 되게 진전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첫 번째 검토 주기가 2016년에서 2019년이어서 벌써 끝났죠.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제 보고서 낸 국가가 있고 안 낸 국가가 있고 보고서를 내더라도 어떤 국가는 뭐 17개 목표 중에서 서너 개만 해서 내고 뭐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이제 1주기였기 때문에 첫 번째 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검토 주기는 2020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자발적 국가 보고서기 때문에 어떤 당위성이나 강제성이 없지만 그죠? 그래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SDG를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이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뭐 그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뭐 국내 자본이 없는데 재원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네 국가의 어떤 현황을 자꾸만 알리면서 선진국으로부터 어떤 그 무상의 공적 개발 원조를 받거나 혹은 어떤 민간 재원을 조달하거나 이런 그 방편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별로 이제 보고서를 내는 거는 지금 유엔 체제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보고서를 내게 함으로써 뭐예요? 국가들한테 약간의 의무를 주어지는 거예요. 보고서를 이왕 낼 바에야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보고서를 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많은 그 인권 관련 그 조약에서도 그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자발적인 국가 보고서 낼 의무를 줘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래도 이 국가 보고서를 안 낸 국가는 계속 눈총을 받고 국가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했었을 적에는 그래도 뭔가 다른 국가가 봤을 때 과거보다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제도 개혁 같은 걸 조금씩은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만들 때요. 정부만 그 보고서 만드는 주체가 돼버리면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그죠? 우리 인권이사회 또 마찬가지예요. 인권이사회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도 이 자발적인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데 뭐 국가들이 우리 인권 잘 보호하고 있어 다 그렇게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유엔에 보고를 할 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부문, 민간 부문,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쓸 적에 정부 너희끼리만 쓰지 말아라. NGO도 관여하고
뭐 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또 가장 중요한 행위자에 하는 기업도 관여해서 정부가 진짜 뭐야 그냥 잘했다 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지 못하라고 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같은 경우는 뭐 인권이사회도 그렇고 지금 이런 국가별 이 자발적 국가 보고서 SDG에 관한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NGO들이 집요하게 우리도 이 보고서 만드는데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관철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 5가지 요소의 중요한 원칙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 여기 보면요. 사람과 지구, 그다음에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5개의 P지요. 그죠? 5개의 P자. 이게 중요한 원칙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 이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사람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중심주의. 아까 우리 얘기했죠. 휴먼 디벨롭먼트. 휴먼 디벨롭먼트.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제 퍼버티도 인컴 퍼버티가 아니라 휴먼 퍼버티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것들. 인간 빈곤. 사람 중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GNP가 그 나라 얼마고 뭐 이런 얘기 없애기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벌려요. GNP 이런 건 숫자 통계도 내지 말고 하지 말자. 왜? GNP가 높았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부에 사회개발이 안 돼서 부익부 빈익빈이 그냥 만연하고 그죠? 점점 갭이 넓어지고 말이죠. 그 GNP가 뭐예요? 허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허상을. 그래서 경제개발을 그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GNP, GNI를 없애기 운동을 벌인단 말이죠.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고 번영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파트너십을 생각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MDG와의 비교를 통해서 SDG의 특징을 보자. 그래서 이제 공통점은 설정한 목표가 비교적 명백하고 간단하고 시한을 정해가지고 있다. 2015년, 2030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SDG와 MDG는 유사하다. 그리고 자발적인 이행 보고에 그쳤다는 거, 그죠? 자발적인 보고서 제출이라는 면에서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MDG와의 비교를 통해서 상위점, 차이점 같은 걸 보면은 이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접근 방식, 이거는 MDG는 만들지겠지요. 선진국들이 그냥 만들어서 그냥 이런 거 8개 목표해 이렇게 돼버린 건데 SDG는 뭐예요? 바텀업이란 말이에요. 상향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 때부터도 뭐 이해관계자들을 다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 자기네 실정도 모르고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려보려면은 그 자기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안 하는데 만들어진 결정에는 뭐예요? 본질적인 저항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참석해서 내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 어떤 목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SDG는 상당히 이 바텀업 어프로치를 했다. 그다음에 적용 대상은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은 MDG는 뭐예요? 그냥 그 목표 8개가 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SDG는 뭐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란 말이에요. 개도국과 선진국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아까 그 이제 17개의 목표가 있었지만은 그 목표를 개개 국가가 잘 실천하자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목표를 이제 개개 국가들이 이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건데 선진국들은 뭐냐면은 자국의 목표 달성 플러스 뭐예요? 개도국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개도국을. 자,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요소, 아까 얘기했죠. 평화와 안정이라는 요소가 MDG에는 없었는데 SDG엔 들어갔다. 그리고 목표 진전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거, 이건 아까 얘기했어요.
MDG는 그런 게 언급이 없었어요. 고위급 그죠? 그런데 SDG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위급 정치 포럼과 고위급 정상회의, SDG의 정상회의 같은 것들이 메커니즘으로 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걸 했을 적에 지금 선진국들은 어떻게 그걸 달성하지? 이러는데 방법론도 있고 돈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국과 같은 경우에 돈이 전혀 없어도 못하겠다는 소리 못하는데 개도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돈 없이는 개도국까지 SDG 목표를 달성하게 끌어올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 차체 동원할 수 있는 뭐예요? 자본이 없거든요. 재원이. 그런데 MDG는 보세요. 전적으로 선진국의 원조를 주요 개발 재원으로 간주를 했어요. MDG 때는 선진국이 돕는 걸로. 그런데 SDG에서는 뭐냐면은 SDG에서는 그 이렇게 보면 돼. 선진국이 무상 원조. 보통 ODA 공적 개발 원조는 무상이거든요. 이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선진국의 민간 재원. 선진국의 민간 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선진국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개도국이 보면 되게 코웃음 치는 일이죠. 아니 돈을 빌려주려면 다 그 떼일 생각을 하고 떼었을 적에 보상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든지 뭐 이래야 민간은행 같은 데에서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진국들은 우리가 그래 무상 원조를 해서 공적개발 원조도 주고 하지만 너희들의 선진국의 민간 재원 국가가 아닌 그죠? 민간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돈을 빌려가는 걸 해라. 거기다 플러스 뭐냐면요. 자체 재원 조달을 하라는 거. 자체 재원 조달. 그러니까 자체 재원 조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영어로는 오너십이라고 그래요. 오너십. 오너. 오너라는 건 뭐예요? 소유자잖아요. 그죠? 오너십. 이게는 뭐냐면 주인의식이란 말이에요. 주인의식. 너무나 재원도 그냥 선진국에만 그냥 기대지 말고 스스로 이 재원도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체 재원을 우리나라가 발전했을 적에 보면요. 외자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민간 재원이.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내도 뭘 했어요? 저축 같은 걸 했잖아요. 그죠? 저축. 그죠? 저희 어렸을 적에만 하더라도 뭐 이 저금하면 금리도 높았지만은 그냥 그거가 저축한 돈이 다 뭐예요? 산업 현장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뭐예요? 발전할 수 있었던데 큰 재원은 뭐니까 무역이지요. 제일 큰 게 그죠? 무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MDG나 SDG나 보면은 그 제일 중요한 요소, 성패를 가르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절대 빈곤과 기아. 근데 MDG는 한 목표로 뒀는데 그 SDG는 둘로 나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부 목표와 이 면에서 되게 MDG에 비해서 SDG가 좀 더 세분화되고 포괄적이 됐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자, SDG를 둘러싼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은 첫째, 목표가 17개이고 세부 목표가 160개인 관계로 목표의 백화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목표가 17개, 8개에서 17개로 늘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선진국까지 포함한 목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선진국도 같이 공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7개가 되다 보니까 목표별로 분절화가 돼서 통합적인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그죠? 왜냐면 17개 목표가 상호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17개 목표가 상호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하나를 추진하면 어떤 게 이제 좀 문제가 완화되고
이 목표들이 상호 밀접한 어떤 유기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이런 판단의 문제가 되게 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정적 지원의 문제 같은 거, 이것도 여러분들 재정 지원의 문제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목표를 현지화하여 어떻게 국가별 목표를 세울 것인가의 문제. 또 SDG 달성을 위한 개독의 재정적 및 행정적 능력의 이 행정적 능력의 부재가 되게 커요. 지금 행정적 능력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통계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죠 평가할 것인가. 이 행정적 능력의 부재를 크게 봐요. 이게. 그다음에 국가들이 SDG의 진전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 그죠? 그러니까 국가한테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그냥 뭐 목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푸시가 있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는 그냥 배째라 뭐 막말로 우리가 배째라 이러면서 뭐 소홀히 한다 한들 국제적으로 도덕적인 비난은 좀 받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국가들은 어떤 도덕적으로 그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없는 재원을 쥐어짜 가지고 여러분들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되게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자발적 보고를 하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겠죠, 이게 그죠? 자, 그다음에 그래도 거의 다 됐네요. 한국형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이걸 KSDGs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몇 시간 강의 거리가 되는데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구나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추구하려면은 사실은 뭐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런 법들이 뭐예요? 이 KSDG를 이끌어 나가는 뭐예요? 법적 토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해서 국제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20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이게. 20년을 주기로 하면서 5년마다 왜냐하면은 20년 계획을 세웠는데 5년마다 또 다시 살펴본다? 왜? 많은 그 국제적인 국내적인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이제 이 계획을 다시 이제 뭐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보면은 SDG가 몇 개였죠? 고을이 17개, 그 다음에 269개의 그 세부 목표, 그 다음에 232개인가요?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었고 232개의 아마 그 지표가 있었거든요. 거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은 2018년에 17개 목표는 그대로 가져갔어요. 근데 세부 목표를 122개로 줄여 122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9개에서 여러 개를 빼먹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미 달성이 되거나 그런 이유도 있겠죠. 우리가 좀 더 어디에 치중할 것인지. 그다음에 214개의 인디케이터.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17개 목표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세부 목표는 국가들이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세부 목표 내에서도 이 지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개개 국가의 어떤 실정이나 아까 통계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17개 목표에
122개의 세부 목표에 214개의 그런데 무슨 봐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2020년에 세부 목표를 119개로 하고 이행 지표를 241개 이게 아닌 것 같죠, 그죠? 이행 지표가 SDG가 전체가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약간 어, 232개가 맞는데 이게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엔에서 요구한 숫자보다 더 많은 인디케이터를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을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게 수치적으로 약간 혼동을 일으킨 것 같은데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면은 세부 목표는 그 국가가 우선하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를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행 지표도 나름대로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지표를 채택하고 안 하고도 문제지만은 지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국가의 사정에 맞게.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한국이 17개, 169개, 232개 이걸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거예요. 국가의 자율성, 유연성을 뒀다는 거죠. 유연성.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를 좀 찾아보세요. 119개 세부 목표 중에서 기후 위기를 비롯한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 개발을 되게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2020년 12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과 관리를 할 정책 목표 34개와 지표를 선정했어요. 되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거잖아요. 34개로 되게 집약을 했다. 이게 바로 기후위기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변경이 온 거란 말이에요. 급작스럽게 작년 12월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기업의 노력을 살펴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환경 파괴의 주범은 뭐예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환경 파괴의 주범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해서 기업이 어떤 노력을 안 하면은 다른 기업은 제2섹터잖아요. 제1섹터나 제3섹터, 시민사회 이런 게 아무리 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기업이 노력을 안 하면 뭐예요? 왜? 환경 파괴의 가장 주범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을 담아본 거예요. 아마 다음 기회가 있으면 아마 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시민사회의 역할 이런 게 또 다른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기업의 노력, 지속 가능한 경영. 여러분들이 SDG 등장 이전에 기업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기업은 요즘에 이제 SNS 같은 게 발전하니까 저 기업이 환경 파괴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소문나면은 뭐야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골치 아프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구적인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발적인 노력은 뭐냐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 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기 스스로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끼리 뭐냐면은 2050년까지 그 추구해야 될 비전 어떻게 보면 목표겠죠. 이것을 이들 스스로가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SDG의 어떤 그 추구하는 거랑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거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외부의 어떤 그 압력 같은 게 있었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라.
그래서 여러분들 CSR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그 기업이 뭐예요?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가 없죠. 왜? 소비자들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발적인 노력도 인증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아니 기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도록 국제법적인 혹은 국내법적인 강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는 아직까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바람이 계속되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것이 되게 그 중요한 그 선진국들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지껏 지속 가능한 개발하면은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됐지만은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줄 아세요? 개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개발. 마치 선진국이 지금 환경 쪽을 되게 강조를 하고 그죠? 선진국들이 막 그 경제 개발 어, 그러니까 개도국들이 이제 경제 개발 여기에 막 방점을 두고 있고 선진국은 환경 보호를 하는데 이 접점이 찾아진 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은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선진국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의 방점이 찌어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개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녹색 경제라는 얘기 하잖아요. 녹색 성장. 녹색 성장이라는 거, 그린 그로스라고 그러죠. 녹색 성장. 이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도 잠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녹색 성장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 녹색 성장이라는 게 201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뭐예요? 유엔 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환경 관련된 회의를. 그랬을 때 선진국의 녹색 성장이 모든 국가들이 담아가야 될, 앞으로 취해야 될 목표다. 이렇게 해서 녹색 성장을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하도록 되게 종용을 했는데 끝내 무산됐어요, 여러분들. 녹색 성장. 한국도 녹색 성장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푸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녹색 성장이라는 게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목표로서 수용이 안 됐겠어요. 자, 녹색 성장을 하려면요. 무슨 기업이나 공장이나 무슨 중공업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다 뭐예요. 환경을 엄청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선진국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도국한테 녹색 성장을 하자는 얘기는 모든 그 녹색 성장을 위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선진국으로부터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녹색 성장이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녹색 성장을 위한 뭐예요? 그린 테크놀로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도국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녹색 성장은 추구할 국가는 추구하고 그냥 추구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선진국이 그렇게 노력하고 한국도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녹색 성장을 국제적인 어떤 목표로 공식적으로 수용되는 하나의 발전 목표로 보자 이랬었는데 끝내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발이라고 하는 게 환경 보호와 어떤 개발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그 양립적인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비중은 뭐예요? 개발 쪽에 가 있다는 거죠. 개발 쪽에. 그리고 지금 인증제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기업들은 뭐예요? 이걸 뭐냐면 이 녹색 분칠하기라고 그래요. 녹색 분칠하기. 막 자구적인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딴짓하는 거잖아요, 그죠? 녹색 분칠하기 해가지고 기업들이 되게 이제 이런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딴짓한다는 얘기들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돼지 목욕시키기라는 말을 해요. 돼지 목욕시키기.
그다음에 이제 인증제도, 여러분들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잖아. ISO 2600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이걸 지키는 국가한테 ISO를 인증을 해주잖아요. ISO 2600이 그거랍니다. 26000이. 그러면은 인증제도에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국제사회에서 기업을 이렇게 규제하는 국제법의 발전이 제일 늦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다국적 기업 같은 것들 저기 뭐야 국제법으로 뭐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이 기업의 자유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되게 허공에 그냥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증제도인 거예요. 인증제도. 인증제도는 강제력이 없지만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경영의 표준을 ISO가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준수하는 기업, 따르고 있는 기업에는 ISO 26000 인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업의 그 저기 뭐예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은 ISO 26000을 인증받은 기업, 이걸 얼마나 자랑하는데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뭔가 그 기업에 대한 인식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강제도 안 했는데, 어느 기업은 ISO 26000을 따가지고 인증을 받았네? 이 차별화에서 오는 어떤 소비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대응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지구적 약정이라고도 우리말로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인권 문제,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 유엔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인권 문제, 반부패 문제에 있어서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이 네 분야를 잘 지키겠다. 이래 놓으면은 글로벌 컴팩트를 인정을 해줘요. 유엔이. 그러면은 이 글로벌 컴팩트를 인증받았다고 뭐 그 기업들이 뭐 홈페이지에다가 다 달아놔요, 여러분들. 그리고 글로벌 컴팩트 인증을 받으면 여러분들 유엔도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다양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조달, 그러니까 뭐 차도 사야 되고 뭐 뭐예요, 뭐 타이프라이터 아니 뭐 컴퓨터도 사야 될 거고 온갖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운영에 필요한.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한 국가 기업일 경우에는 그 조달, 유엔의 어떤 물품 구입 이런 데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증제도는 인센티브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페널티에서 어떤 채찍을 주기보다는 당근을 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컴팩트에 우리가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되게 이제 공신력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유엔에 물품을 조달하는 어떤 그 권리 같은 것들이 좀 생기고.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SDG와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변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아마 요즘에 얘기하고는 ESG라는 거죠. 그죠? ESG.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일 그 기업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ESG예요. ESG. E는 뭡니까? environmental이에요. 그죠? 환경. S는 social. G는 governance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environmental, 이거는 이제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한다. 그 다음에 S는 social이니까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한다. 그 다음에 가버넌스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가버넌스를 뭐 지배구조로 많이 번역을 해서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조직의 구조라든지, 그죠? 조직의 체계라든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지금 화두에 떠오르는 건 ESG예요. 그래서 ESG, 이 환경 경영을 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 이거를 다 인디케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인디케이터를 여러 군데에서 다 달리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느 기관이, 어떤 측정 기관이 통일되어 있질 않아서
ESG의 인디케이터를 제각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기업들의, 근데 뭐 그건 이제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건 뭐냐. ESG의 인디케이터로 해갖고 이 기업이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수치로 다 나오고 뭐야 서열이 매겨진단 말이에요. 기업마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죠. ESG를 계량화해서 측정을 했는데 가장 우리 기업이 상위에 있어. 그래 놓으면은 뭐예요? 아, 저 기업은 되게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환경을 고려하고 기업도 되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ESG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엄청 민감합니다. 저 기업이 ESG의 평가에서 뭘 받느냐에 따라서 저 기업의 주식을 사, 마, 이렇게 돼버렸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종의 인증하고 그 국제적으로 이게 서열을 매겨. 이거는 여러분들이 NGO 중에서 TI라고 있어요. TI. 국제 투명성 기구죠. 국제 투명성 기구. 국제 투명성 기구는 국가의 어떤 부패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매년 있죠. 193개국을 서열을 매겨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열을 매겼을 때 많은 국가들이 별 무관심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작년보다 서열이 올라갔어 내려갔어 이거에 되게 민감해진 거예요. 근데 이 TI라고 하는 국제 투명성 기구는 자기네들이 어느 기업이라든가 어느 공공기관이 부패하고 투명하지 않은지 다 찾아내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페널티를 하고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서열만 매기는데도 그 효과가 네. 꼭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약속